네, 자, 제 45회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론 시험의 첨부 파일로 C451 8개,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YB 3번입니다. 합격률 괜찮은 편입니다. 44%니까. 이론 시험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자,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하는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 자, 요거에 대해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자, 그 중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된 거는 통제 활동입니다. 통제 환경은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 규범 같은 거 강령 수립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면 요거를 가지고 외부 서비스 제공자 통제 및 평가, 그 다음에 통제 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이제 통제 활동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기에 주어진 거는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 요거를 수행하는 거고,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 결제 체제, 자산의 보호 체계 등을 포함해서 활동하는 영역이어서 통제 활동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상품 재고짝 작성 방법 4가지, 선입선출법, 후입,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에서 총평균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한 경우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 자, 총평균법은 공식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재고가 있죠. 그 다음 매입한 것끼리만 기초에다가 매입 요거를 금액을 전부 다 더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초재고 100개에 1,000원 그러면 10만 원이죠. 자, 10만 원. 그 다음에 12월 6일 날 매입했어요. 200개 1,200원 그러면 24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매입 12월 27일 200개 곱하기 1,400원 하면 28만 원. 요거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6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수량, 자, 100개, 200개, 200개 하면 500개죠. 총 매입 수량, 기초도 매입으로 봅니다. 그러면 500개 나누기 하면 1240원, 계단. 그러니까 한 달치, 1개월치를 전체 평균 단가를 총평균 단가로 해서 하나로 쫙 적용하는 방식이 총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마다 단가가 다르면 그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 어떤 업종에서 사용하냐면 매일매일 그 단가가 수시로 바뀌는 업종이 있죠.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한 달 전체 평균을 내서 그 총평균 단가 요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자, 그래서 그러면 기말재고는 얼마냐? 자, 기초 100개, 200개, 150개 나갔어요. 그 다음 200개. 그러면 500개에서 나간 게 150개, 마이너스 150개 하면 350개 되죠. 350개 곱하기 아까 계산한 1240원 곱해주면 43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또 계산 문제인데, 자, 다음은 기말 시점에 주식회사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일부 내역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지폐는 당연히 현금이죠. 그리고 당좌예금도 아무 때나 돈 뽑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바로 주는 거. 자, 현금으로 봅니다. 자기압수표도 현금입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은, 자, 요거는 그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정기예금 가입할 당시 3개월짜리. 자, 근데 단기대여금 하면 단기는 1년 기준이죠. 그래서 얘는 못 들어가요. 외상매출금도 3개월 이후에 수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상매출금은 당좌 자산으로는 보지만 매출채권이면서 현금성 자산에는 못 들어갑니다. 2년 후 이건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자, 100만 원에 10만 원, 30만 원에서 140만 원. 2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보면 현금만 140만 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21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자, 기초 매출채권 8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대손충당금은 8만 원 적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회수불능 외상매출금 및 대손처리금액 5만 원. 그럼 외상값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요 대손충당금에서 사용하겠죠. 5만 원 빼면 3만 원이 남습니다. 현재. 자, 기말 매출채권 600만 원, 대손 추정률은 1% 그리고 보충법을 적용해라. 차액 보충법. 그럼 600만 원 곱하기 0.01 하면 6만 원이죠. 자, 차액 보충법. 요 차액 남아있는 거 빼고 나머지만. 그러면 3만 원만 추가로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차변의 대손상각비 3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5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은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제로. 그리고 주식회사 항공은 동기계장치를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습니다. 자,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 손상에 따른 것이다. 202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 손상 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문장이 좀 어렵죠. 손상 차손이라는 건 기계를 우리 자동차도 사용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기계도 잘못 다뤄가지고 완전히 대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사고가 났던 차는 아무래도 제값을 못 받겠죠. 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은 1월 1일 날 샀죠.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회수 가능액 요거 지금 내다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금액입니다. 시가에 거의 가깝죠. 240. 자, 보겠습니다. 300만 원 주고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죠. 5년분의 취득원가 3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0만 원에서 60만 원 빼요. 그러면 결산 시에 순수한 장부 금액은 얼마? 240만 원. 예, 일치됩니다. 이때까지는 손상 차손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감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년 또 지났어요. 100만 원? 갑자기? 자, 그러면 요 1년 사이에 감가상각 한 번 더 있었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60만 원 빼면 180만 원.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빼고 남는 금액인데 근데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요 차이 금액은 뭘로 본다? 자, 회수 가능액 변동이 생겼다. 바로 요 차이 80만 원. 요거는 손상에 따른 것이다. 기계를 잘못 돌려가지고 다뤄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80만 원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고장낸 직원은 심할서 쓰겠죠. 자, 이제 6번 문제.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 이거 종종 나오고 있죠. 자,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이게 전산회계에서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요 표를 보여드렸는데 상각 대상 금액,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하고요. 네, 이렇게 없는 걸로 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정해 있는 겁니다. 상각 기간은 법령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특허권 같은 거. 제일 오래 가죠. 그래도 20년을 넘길 수는 없고 상각 방법은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처럼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비료법 다양합니다. 자, 이 중에서 그 무형자산에 맞게끔 선택해서 회사에서는 채택하면 되는데 근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법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합리적인 이유를 분명히 돼야 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은
직접법만 하도록 돼 있고, 상각 시기는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할 때부터, 사용하기 전에는 상각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선 1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 비용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감가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무형자산에는. 유형에는 감가상각비인데 무형자산 상각해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이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직접법만 된다 그랬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간접법으로 차감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차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딱 빼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게 되고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20년은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맞고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중에서 그 무형자산에 맞는 그거를 회사에 선택하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어느 방법을 해야 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요거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형마트에 근무한다. 신세계백화점 근무한다. 자, 주식회사 항공은 2021년 초에 액면금액 10,000원짜리 상품권 100매를 1매당 9,000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2021년 말까지 상품권은 70매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되었다는 것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그거 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100매를 발행했는데 70매는 와서 물건 사가지고 이마트에 다시 되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판매 시점을 언제로 봐요? 상품권이 되돌아와서 물건 가져갈 때. 그때 보죠. 자, 문제는 인식할 수익은 얼마로, 매출액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10,000원이냐, 9,000원이냐. 매수는 70매는 정해졌는데, 자, 요거는 발행한 금액 9,000원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처음부터 상품권을 자기네가 10% 할인해서 상품권 자체를 물건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해서 할인된 금액 9,000원 곱하기 70매, 79, 63, 63만 원어치를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할인해 준 거를 인정 안 해주면 그럼 그거 뭐 법치주의가 아니죠. 자율적으로 할인돼 얼마에 싸게 팔든 그건 회사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63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3월 A 주식 전부를 95,000원에 처분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아마 이번 회차에서 이론 시험 중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인데 2020년 8월 1일 A 주식을 85,000원에 취득했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단기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요거는 주식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말 A 주식 공정 가치는 88,000원. 자, 그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2020년 8월 1일 날 85,000원 주고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었고, 그리고 그해 말에 88,000원으로 시가가 올랐습니다. 자, 3,000원 올랐죠. 3,000원 올랐고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달에 요거를 95,0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기 1번을 보면 2020년 손익계산서의 A 주식 평가 요거죠. 평가와 관련하여 이익 3,000원을 기록한다. 언뜻 보면 맞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매도 가능 증권 요 3,000원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이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프로그램 켜 있으니까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서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언뜻 보면 수익 같은데 수익이 아닙니다.
자, 자본 항목에 죄송합니다. 자본 항목에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잉여금 쭉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증가로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해놨고, 그러면 요 평가할 때 어떻게 있느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가격이 3,000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투자 자산이 3,000원 증가. 그러면 요거는 투자 자산, 자산 증가로 보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요거는 수익이 아니고 자본의 증가. 다시 말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증가한 걸로.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A 주식을 처분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85,000원에 사고 3,000원이 올랐으니까 88,000원이 되죠. 자, 요게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자, 대변으로 와서 매도 가능 증권이 88,000원이 사라져요. 그리고 요 평가 이익은 미실현된 거죠. 그리고 요게 사라지면 요것도 같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0원 요거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돈은 얼마에 처분했어요? 요거 처분 금액이 95,000원에 처분했죠. 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금 95,000원. 그러면 차변 합계액은 98,000원이 돼요. 자, 여기 뭔가 10,000원이 들어와야죠. 자, 결과론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다가 얘 사라져서 약분하면 없어졌어요. 매도 가능 증권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돈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은 뭐가 되느냐? 애초에 요게 매입한 금액은 85,00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95,000원에 처분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처음과 끝 최종만 본다면 10,000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000원 이렇게 적어주면, 왜냐하면 88,000원에서 요 7,000원 이익 본 것 같은데 평가 이익을 취소해 버리니까 여기 처분 이익에 갖다 붙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 98,000원, 여기도 98,000원. 자, 그래서 요거는 영업외 수익이 됩니다. 영업외 수익이 됩니다. 이때 가서 비로소 요거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거는 수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2020년 손익계산서에 A 주식 평가 관련해 이익 3,000원을 기록한다. 아니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록하는 거고, 2020년 재무상태표에 A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아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이것도 틀렸고, 2021년 손익계산서 A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 처분할 때는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영업외 수익 10,000원이 있다 그랬죠.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재무상태표 A 주식 처분 관련하여 이익잉여금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면세에 대해서 종종 나오는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자, 여기 보시면 면세하고 영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면세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필수품, 농수축산물, 도서 이런 것들 부가세 안 받고 팔아라. 그럼 소비자들이 이익이죠. 10%를 더 안 내도 되니까. 자, 영세는 뭐예요? 해외 수출하는 거죠. 직수출도 있지만 이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간접 수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을 물리긴 물리는데 0%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제로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물려버리면 미국에 수출했어. 미국에서 판매할 때 또 부가세 받겠죠. 그러면 양쪽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안 물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미국에서만 소비하니까 미국에서 부가세는 물리되 우리나라는 안 물린다 이 말이고, 근데 요거는 영세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거니까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수출해야 되겠죠. 원재료 매입한 것도 너네 수출해? 신용장 있어? 있다 그러면 매입세액도 공제해 줄게. 매입세액 공제받죠. 수출할 때 세금 0%죠. 양쪽 다 이득입니다. 세금 전혀 없이 만들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그러니까 완전 면세 제도인데 면세 대표적인 게 도서. 여러분들 지금 수험서 요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돈 부가세 안 냅니다. 판매할 때는 면세예요. 근데 이걸 인쇄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올 때는 인쇄사에 부가세를 줘야 되고 그 부가세는 환급을 못 받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그러면 뭐예요? 불완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세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제거되는 완전 면세에 해당해. 요거는 면세가 아니고 뭐예요? 영세라 그랬죠. 자, 이 밑에 볼게요.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야. 요거 영세죠. 아까 이야기한. 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전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면세 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 부가세 신고 다 해야 되고 면세 사업자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왜 라면 회사에서 라면 박스 쌓아놓고 불이웃돕기 한다고 뭐 시청에 동사무소에 갖다 줄 때가 있죠. 그거 기부하는데 세금도 내라? 그럼 누가 기부해? 그래서 요거는 면세로 봐서 영세가 아닌 면세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소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의류 제조업입니다. 2021년 제1기 매입세액이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당해 과세 기간에 매입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단 의류 제조업이니까 매입세액 200만 원. 이건 당연히 매입세 공제받죠. 자, 공장 건물 리모델링 관련 이것도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요게 문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몇 cc? 1000cc 이상이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cc면 경차예요, 경차. 근데 보통 법인에서 보면 막 벤츠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뉴스에 나오는 거. 그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회사 비용으로 막 타고 다니죠. 자, 그러면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준다. 그 다음 접대비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근데 매입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12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대손세액공제 요거 종종 나오는데 대손세액공제도 하는 게 뭐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줬어요. 또는 어음을 받고 했는데 부도가 나거나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럼 세금까지 내는 건 억울하잖아요. 세금은 빼주는 제도. 자, 대신에 파산이 됐다라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뭐 민사소송에 의해서 강제 집행돼서 회사가 뭐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망, 실종 그쪽 거래처 대표가 그 다음 부도가 났어.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기간 6개월 이상이고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는 안 됩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는 해줘요. 근데 10년이 넘어버렸어. 아니 재판을 해도 10년 내에 웬만한 건 끝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늑장 부리다가 10년 초과하면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시기는 확정 신고만. 예정 신고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넘으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대손세액은 몇 퍼센트 하느냐? 110분의 10. 부가세는 10%인데? 왜 110을 했냐? 100분의 10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부가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110으로 잡는 겁니다. 110분의 10%를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아까 예정신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요거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이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니죠. 110분의 1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됐기 때문에.
자, 2번도 틀렸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이번엔 받아냈어. 길거리 가다가 멱살 잡고. 그러면 어떻게? 세금 공제받은 거, 대손세액 공제받은 거 뱉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했었죠. 자, 매출세액에서 차감했죠. 그럼 매출세액에 다시 원위치. 그러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이중공제가 되게요.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까. 요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제 소득세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거주자란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국내에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도 살다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딱 2분의 1, 1년에 2분의 1, 365일이니까 뭐 100 며칠이에요. 365 나누기 2 해보세요. 그 2분의 1 이상을 살면 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1년 다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고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업을 하는 경우 있죠. 동업을 해서 공동 출자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따로따로 합니다. 자, 요건 맞고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망한 날까지 맞고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근데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거소지, 현재 거주하는 곳,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납세고지서 날라갑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13번 문제. 자, 다음은 거주자 김항공 씨 경리부장이 주식회사 항공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김항공 씨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 기본급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과세는 빼야 되겠죠. 그건 소득세를 안 하니까 기본급 요거는 다 들어가겠죠. 4,800만 원. 상여금도 다 들어갑니다. 요거는 뺄 게 없어요. 자, 식대 240만 원, 월 20만 원씩이었어요. 여기 많이 주네요. 근데 현물 식사는 제공받지 않음. 근데 비과세는 현재는 월 10만 원만 빼줍니다. 그러면 이거 절반 나누기 2. 120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120만 원은 과세고 절반이니까. 근데 요게 내년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만 원까지 이 문제가 내년에 출제되면 요건 다 100%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회 통과되고 내년 4월 시험부터 아마 적용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된다면 자, 지금 현재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라는 거.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 지원받는 거 요거는 다 100% 과세입니다. 그러면 소득은 총 얼마? 4,800에 1,600 더하고 요거는 120만 원만 더하고 400만 원 더하고 그러면 전체 합치면 6,92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오로지 여기에서 10만 원씩 해서 1년 12달에서 120만 원만 차감하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이것도 최근 들어서 한두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거주자 김항공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 공제, 기본은 1인당 150만 원. 자, 곱하기 사람 수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장애인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82세예요.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가 있죠. 경로우대는 자 100만 원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더 해줘야 되겠죠.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2배 200만 원.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인은 안 나와 있어요. 아내, 부친, 장남, 장녀가 있는데 근데 만 20세가 넘으면 안 되죠. 근데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요 만 20세 밑에니까 되는데 요게 문제예요. 와이프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어요.
자, 1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죠. 물론 필요 경비 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됩니다. 기본 공제 안 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본인까지 하면 4명, 150만 원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600만 원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부대 아버지 있죠? 그럼 100만 원 더 해주고요. 장애인, 자녀, 장남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더 더해줍니다. 그러면 얼마? 900만 원 인적 공제가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 왜 일당 받고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당 받고 일하는 거는 일일 15만 원까지는 기본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한 푼도 세금 안 냅니다. 자, 근데 15만 원 넘었어. 일당 20만 원이다 하면 5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해서 세금 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따로 연말정산 안 합니다. 연말정산 안 하고요. 종합소득 안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빼고 나머지 바로 그날 돈들 받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적용됩니다. 월 1일 15만 원씩. 이건 틀린 거고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뭐 연말정산이니 종합소득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아닙니다. 이거 뭐 얼마나 받는다고. 이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연말정산 안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박쌤 전산학의 네이버 카페에 와서 여기에 질문 올리면 바로바로 답변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까지는 신경을 못 쓰니까 여기 들어와서 올리시고요. 그리고 흐리다고 하시는 분들 요 톱니바퀴 눌러서 고화질 1080 선택해서 보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뭐 이론 시험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